짙은 시가 연기가 자욱한 호텔 스위트룸의 공기는 그 안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관계처럼 무겁고 불투명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얼음을 녹이며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권력은 흥룡회의 양 회장과 천명그룹의 권태준 총재, 두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값비싼 화병 속의 꽃처럼 놓여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윤서, 19살의 윤서는 짙은 눈화장과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텅 빈 듯한 그녀의 눈동자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제안에 대한 답은 들려주셔야지. 권 총재, 양 회장이 두툼한 시가를 입에 물고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골칫덩이 하나를 처리해주는 대신 자네 동생의 빚을 탕감해주고 앞으로 천명그룹의 더러운 일들은 우리 흥룡회가 도맡아주겠다. 이 얼마나 공평한 거래인가. 그가 말하는 골칫덩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윤서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도박빚에 눈이 먼 제 어미의 손에 이끌려 양 회장에게 팔려왔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흥룡회라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소유물로 살아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권태준은 대답 대신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경매사처럼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정, 연민, 혹은 욕망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이 거래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냉철한 분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생존 비기인 사람의 미세 표정을 읽는 능력으로 그를 분석했다. 양 회장이 공평한 거래라고 말할 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의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었다. 반면 권태준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과도 같았다.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조차 통제된 얼음 같은 얼굴. 하지만 윤서는 보았다. 그의 턱 밑 근육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경직되는 것을 그는 지금 극도의 불쾌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나를 경멸하고 있어. 윤서는 직감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망나니 동생 권민우 때문에 이 굴욕적인 자리에 나와 있었다. 민우는 형의 그늘에 가려진 채 열등감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흥룡회의 도박판에 거액의 빚을 졌다. 양 회장은 그 빚을 빌미로 천명그룹의 목줄을 쥐려 하고 있었다. 태준에게 윤서와의 정략 결혼은 그 목줄을 끊어내고 동시에 적의 가장 약한 패를 자신의 손안에 넣는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다. 좋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태준이 입을 열었다. 내 동생 민우와 당신의 수양딸을 결혼시키지. 대신 이것으로 모든 빚은 청산하고 앞으로 내 동생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약속하고 말고. 양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윤서의 의사는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싸구려 향수와 술 냄새에 절어있던 엄마. 잠깐만 다녀오면 돼.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라고 속삭이며 끝내 자신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그 비겁한 눈동자. 그리고 양 회장의 손에 자신의 작은 손이 넘겨졌을 때. 매정하게 돌아서던 엄마의 뒷모습.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의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 딸도 인사해야지. 오늘부터 내 새로운 주인이 되실 분이다. 양 회장이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끌었다. 윤서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완벽한 무표정.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유일한 방패였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 회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제 내 사람입니다. 앞으로 윤서에게 송긋 하나라도 되면 양 회장께서는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윤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다른 이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였다. 그는 윤서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방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인형처럼 그에게 끌려나갔다. 호텔 복도에 화려한 불빛이 어두운 방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태준의 충직한 김 비서가 복도의 그림자처럼 서 있다가 그들을 맞았다. 그는 윤서의 모습을 보고도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태준의 검은 세단에 올랐을 때 비로소 윤서는 자신이 하나의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차 안은 값비싼 가죽 냄새와 태준에게서 나는 차가운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옆자리에 앉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시의 밤거리를 달렸다. 윤서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소녀의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엄마에게 팔려온 소녀. 양 회장의 소유물. 그리고 이제 권태준의 재수씨. 그녀의 인생에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순간은 없었다.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곳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더 높은 곳의 그림자는 언제나 더 짙고 어둡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또 한 번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었다. 권태준의 차가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윤서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했음을 실감했다. 끝없이 펼쳐진 정원, 완벽하게 관리된 조경수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성체 같은 본관.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또 압도적으로 비현실적이었다. 긴 침묵을 깨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여기서는 죽은 듯이 지내. 권태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본 채 그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과거의 누구와도 연락해서는 안 돼. 넌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오직 권민우의 아내. 천명그룹의 며느리로만 존재해. 알겠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통보이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윤서는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서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중년 여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윤서의 존재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기계처럼 허리를 숙였다. 총재님, 돌아오셨습니까? 저태가는 바깥보다 더 숨이 막혔다. 높은 천장, 발소리가 울리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들,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그때 2층에서부터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한 남자가 내려왔다. 권태준보다 젊고 수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가 망가져 보이는 남자, 권민우였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윤서를 보자마자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민우는 태준을 무시한 채 윤서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이런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계집애를 내 아내라고요, 형님. 드디어 미치신 겁니까? 아니면 취향이 이렇게 더러웠나? 말 조심해라, 민우야.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내 결정이다. 넌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네가 저지른 짓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까 수습하. 결국 또 형님 마음대로 이거군요. 민우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윤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잘 들어. 어디서 온지도 모를 계집애야. 넌 서류상으로만 내 아내일 뿐이야. 감히 내 몸에 손댈 생각도? 이 집의 안주인 행세할 생각도 꿈꾸지 마. 네가 있을 곳은 저기 계집만도 못한 곳이니까 내게서는 더러운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비틀거리며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윤서는 그 모든 모욕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동토와도 같아서 웬만한 말로는 상처조차 나지 않았다. 엄상궁, 태준이 부르자. 아까 그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오늘부터 이 아이의 교육을 맡아. 1000명그룹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격식은 갖출 수 있도록. 네, 총재님. 엄상궁이라 불린 여인은 윤서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별채의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윤서는 자신의 짐가방 하나 없이 그저 몸만 엄상궁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별채의 2층에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았던 그 어떤 곳보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실크 침구, 그리고 그녀를 위해 준비된 듯한 수십 벌의 명품 옷들이 걸린 거대한 드레스룸까지.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그녀에게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곳이 아씨의 방입니다. 엄상궁은 아씨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재님의 허락 없이는 저택 부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됩니다. 셋째, 하루 3번 식사는 본관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아씨는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사육지침에 가까웠다.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서는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웠다. 너무 부드러운 실크 시트가 오히려 몸에 감겨오는 뱀처럼 느껴졌다. 너무 조용한 주변 환경이 귀를 멀게 할 것 같은 이명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흥룡회 소굴의 시끄러운 소음과 거친 욕설이 차라리 그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10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양 회장의 거친 손길, 조직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기던 엄마의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윤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엄상궁의 말대로 그림자처럼 지냈다. 아침이면 본관으로 건너가 태준과 민우와 함께 숨 막히는 식사를 했다. 민우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태준은 신문을 읽으며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다시 별채로 돌아와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형. 하지만 그녀의 눈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보았다. 권민우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형을 향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자기 혐오를, 엄상궁의 차가운 충성심 아래 감춰진 이 집안에 대한 경멸과 은밀한 야망을, 그리고 권태준의 얼음 같은 무표정 너머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지독한 고독의 심연을. 이 거대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했다.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경계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윤서는 그 전쟁의 가장 이질적인 이방인이자 가장 연약한 포로였다. 어느 날 오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윤서는 정원을 산책했다.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은 어딘가 모르게 인공적이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덤불 속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눈가에 흉터가 있는 경계심 가득한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녀석은 윤서를 보자마자 하악질을 하며 털을 곤두세웠다. 윤서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아무 말 없이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양이의 눈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와서 고양이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는 조금씩 그녀에게 경계를 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길을 허락했다. 윤서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몰랐다. 저택의 2층 서재 창문에서 권태준이 그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얼음 같던 눈에 아주 미세한, 그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윤서가 권씨 가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시간은 잘 짜인 각본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흘러갔다. 아침 6시 기상, 7시 본관에서의 아침 식사, 그리고 밤 10시 취침, 그 사이에 텅 빈 시간들은 거대한 저택 안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를 정처 없이 걷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유령처럼 만들었다. 권태주는 그런 그녀를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서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혹은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어떤 실마리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만 쉬는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덩어리를 집안에 들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변화의 조짐은 태준의 숙적이자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인 박성진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두 그룹의 사활이 걸린 합병 계약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권민우와 박 회장의 아들 박진수 상무도 함께했고 윤서는 권민우의 아내로서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번 합병만 성사되면 우리 1000명과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박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윤서는 보았다. 그의 웃는 눈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탐욕스러운 빛을. 그녀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대신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의 얼굴 근육과 동공의 움직임,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하나하나 읽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간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본능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박진수 상무가 합병 계약서의 마지막 세부 조항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완벽함 속에서 치명적인 거짓의 냄새를 맡았다. 이 신규 개발 부문의 향후 5년간 예상 수익률은 저희 측의 가장 보수적인 분석에 따르더라도 최소 15% 이상입니다. 박진수 상무가 말하는 순간 그의 왼쪽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꿈틀거렸다. 무의식적인 불안의 신호. 그리고 그는 말을 마치며 테이블 밑으로 권민우와 아주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 시선에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은밀한 교감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이것은 사기였다. 그들은 부실 자산을 부풀려 1000명 그룹에 떠넘기려 하고 있었고 권민우는 그들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관자였다. 권태주는 박진수의 완벽한 브리핑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좋습니다. 박 상무의 브리핑을 들으니 더 확신이 드는군요. 우리의 성공적인 합병을 위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마지막 축배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윤서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사기극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인가? 그녀는 권태준에게 어떤 애정도, 의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한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본능. 3년 전 좌절되었던 정의감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태준이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물 좀... 그녀는 물병을 향해 손을 뻗는 척하며
테이블보에 발이 걸린 것처럼 살짝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붉은 와인병을 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병이 쓰러지며 그 안에 담겨 있던 진홍색 액체를 쏟아냈다. 붉은 와인은? 하필이면 태준의 서명을 기다리던 새하얀 계약서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붉은 와인으로 흥건하게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계약서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윤서에게로 향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민우였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서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태준의 차가운 손에 붙잡혔다. 그만해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태준은 박 회장 부자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집사람이 아직 어려서 큰 자리에서는 실수를 하는군요. 중요한 계약서는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파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그날의 저녁 식사와 합병 계약은 그렇게 어이없이 파투가 났다. 박 회장 부자는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민우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윤서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식당에는 태준과 윤서, 단둘만이 남았다. 태준은 젖어버린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다. 윤서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기다렸다. 얼마 후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식당을 나섰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 엄상궁이 그녀를 찾아왔다. 총재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윤서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 나섰다. 태준의 서재는 어둡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윤서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태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다.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왜 그랬지?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의 질문은 그녀의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윤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남자 앞에서는 어설픈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계약이 사기였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을 박진수 상무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그 안에 숨겨진 불안, 권민우와의 비밀스러운 눈짓까지 마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검사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예민해지는 법입니다. 윤서는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저는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서재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사실
그 계약에 대해 내심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언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그 미세한 균열을 이 어린 소녀가 정확하게 포착해낸 것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윤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얼음 같던 무관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지독한 흥미였다. 그는 자신이 흑룡회에서 사온 것이 그저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무기를 숨기고 있는 위험하고 매혹적인 존재였다. 그의 차가운 왕국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와인 소동 이후 권태준의 얼음 같던 세계에는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윤서를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덩어리나 순종적인 인형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그날 저녁의 모든 순간을 복기했다. 그녀의 계산된 움직임, 와인이 쏟아지던 순간의 표정,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설명하던 그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까지. 그는 자신이 체스판 위에 새로운 말을 올려놓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조용한 폰이 아니라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예측 불가의 퀸이었다. 태준의 변화는 저택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윤서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만 있던데 읽을 만한 책은 있나? 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김 비서에게 말해. 뭐든 구해줄 테니. 그들의 대화는 짧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관계의 변화가 담겨 있었다. 권민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뚤어진 시선을 보냈고 엄상궁을 비롯한 사용인들은 윤서를 더욱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다. 그녀는 태준의 관심이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자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포로였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정원 구석에서 몰래 돌보는 길고양이 나비뿐이었다. 눈가에 흉터가 있는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던 나비는 이제 완전히 윤서에게 마음을 열었다. 녀석은 윤서의 발치에 몸을 비비고 그녀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 윤서는 차가운 저택 사람들 속에서 오직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만 어떤 조건도 없는 따뜻한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태주는 창문을 통해 윤서와 나비의 교감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인간에게 철벽을 치는 저 소녀가 어째서 저 작은 짐승에게는 저토록 무방비한 다정함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녀의 차가운 무표정 뒤에 숨겨진 그 온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그녀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윤서는 여느 때처럼 나비에게 줄 먹이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비는 그녀가 내민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어디론가 끌기 시작했다. 왜 그래? 나비야, 어디 가려고? 윤서는 녀석의 이상한 행동에 이끌려 정원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의 산책로를 벗어나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덤불숲을 지나자 낡고 버려진 거대한 유리 온실이 나타났다. 온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의 성 같았다. 유리창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말라비틀어진 식물들이 덩굴처럼 얽혀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아름답고 슬픈 공간이었다. 나비는 삐걱거리는 온실 문틈으로 날렵하게 몸을 집어넣었다. 윤서도 잠시 망설이다. 녀석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온실 안은 바깥보다 더 시간이 멈춘 듯했다. 먼지 쌓인 공기, 썩은 흙냄새, 그리고 죽은 식물들의 잔해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로 그때 나비가 낡은 작업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그 위에 있던 낡은 화분을 앞발로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분이 깨지자 그 아래에 있던 썩은 나무 바닥의 일부가 삐걱거리며 들리는 것이 보였다. 윤서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들려있는 바닥 틈으로 손을 넣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녀가 힘을 주어 그것을 꺼내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양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았다. 윤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변색된 작은 은재 로켓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두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저택의 벽에 걸린 초상화를 통해 익숙해진 권태준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다른 한 명의 여인은 너무나도 낯이 익었다. 여마, 그렇다. 그것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윤서의 엄마,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어떻게 재벌가의 안주인과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이런 사진 속에 함께 있는 거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확인했다. 다른 사진에는 두 여자와 함께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그 특유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한 양 회장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처럼 보였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은재 로켓을 열었다. 로켓 안에는 태준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두 사람의 아주 작은 증명사진이 나란히 들어 있었다. 둘도 없는 친구라는 증표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천명그룹과 흥룡회, 빛과 어둠처럼 보이는 두 세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는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태준 어머니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양 회장에게 졌다는 그 거액의 빚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팔려온 것은 단순히 권민우의 빚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 사진 속에 담긴 20년도 더 된 과거의 비밀과 연결된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윤서는 낡은 사진을 든 채 먼지 쌓인 온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한 햇살이 더러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과거의 유령들이 담긴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모든 비밀의 안내자였던 나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윤서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 씨 가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먼지 쌓인 온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윤서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녀는 낡은 양철 상자를 자신의 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과거의 유령들은 밤낮으로 그녀의 의식을 떠돌며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 씨 가문의 사람들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권민우의 유치한 반항은 어머니를 잃은 소년의 뒤늦은 투정처럼 보였다. 그리고 권태준의 얼음 같은 냉정함은 타고난 성정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의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두꺼운 성벽처럼 느껴졌다.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현장이었다. 윤서는 알아야만 했다. 20년 전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어쩌면 그 과거의 진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오래된 사용인들, 특히 수십 년간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을 엄상궁의 대화를 유심히 엿들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돌아가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사모님께서는 말을 참 잘 타셨지. 그런데 어쩌다 그런 사고가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어. 특히 총재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모두가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희미한 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윤서는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서에게 집안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태준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해의 모든 신문과 잡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스크랩된 신문 기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천명그룹 안주인, 승마 중 낙마 사고로 비극적 사망, 경찰, 타살 혐의점 없는 단순 실족사로 잠정 결론.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윤서는 기사에 실린 태준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 온실에서 본 사진 속에 자신의 엄마와 양 회장과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승마와 낙마 사고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하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것은 그녀가 6살 무렵 흥룡회의 아지트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어느 밤의 기억이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린 윤서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테이블 밑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크하하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그 잘난 만화님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렸겠어. 술에 취한 양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쉿 회장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신복 중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그를 말렸다. 뭐 어때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 여자가 제 발로 말에서 떨어져 준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행운이야. 안 그래. 양 회장은 기분 좋게 떠들었다. 그 여자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큰 거야. 의리 없는 년, 자기가 살겠다고 감히 우리를 배신하려 들어 천벌을 받은 거지. 걔 애미도 마찬가지야. 평생을 벌어도 나한테 진 빚은 다 못 갚을걸. 그때의 윤서는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온실에서 발견한 사진과 신문 기사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날 밤의 대화는 끔찍한 진실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그 잘난 만화님은 태준의 어머니, 말에서 떨어져 준 것은 사고가 아닌 위장된 살인, 그리고 걔 애미는 바로 자신의 엄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엄마가 양 회장에게 진 빚은 도박빚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살인 사건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침묵의 대가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끔찍한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었다. 윤서는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개의 거대한 조직과 세대에 걸쳐 이어진 추악한 범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 회장과 자신의 엄마, 그리고 어쩌면 권태준까지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모든 것을 덮고 다시 그림자처럼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3년 전 힘없이 무너졌던 자신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태준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열쇠를 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날 이후 윤서는 변했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졌다.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권태주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와인 사건 이후 그녀를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닌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녀의 행동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어딘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태주는 도서관에서 홀로 낡은 신문 뭉치를 뒤지고 있는 윤서를 발견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지? 그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서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냥 옛날 기사들이 재미있어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대답이 거짓임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어머니에 대한 기사더군. 태주는 그녀가 보고 있던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뭘 그리 궁금해 하는 거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총재님께서는 정말 사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으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떨쳐내지 못했던 바로 그 의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각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과거의 진실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두 사람의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가 권태준의 어머니에 대한 비밀에 다가서고 있을 무렵 그녀를 옥죄던 과거의 어둠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흥용회의 양 회장이 보낸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저택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순히 채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양 회장의 은신처였다. 그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새장 속의 새는 주인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되지. 안 그런가? 윤서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네가 그 집에서 뭘 하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죽은 사람 뒤나 캐고 다니면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더구나.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그녀의 그런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지 잊지 마라. 이제 네 쓸모를 증명할 때가 됐다. 양 회장은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며칠 뒤에 열릴 1000명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권태준의 개인 서재에 있는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1급 기밀 문서를 훔쳐오라는 것이었다. 만약 실패하거나 배신할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가 몰래 돌봐주던 길고양이 나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깟 고양이 한 마리.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안 그런가? 그것은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작은 생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명령.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무력감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저택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웃음소리, 그리고 가면처럼 걸려있는 위선적인 표정들. 윤서는 권 씨 가문에서 보내준 몸값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한 재벌가의 며느리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광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주는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윤서와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양 회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양 회장이 이 파티에 나타난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서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양 회장을 배신할 수도, 그렇다고 권태준을 배신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도서관의 컴퓨터로 가짜 피닉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부 거짓 정보로 채워진 위조 문서였다.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술에 취해 다른 여자들에게 추근대고 있는 권민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게, 그의 열등감을 가장 자극할 만한 말을 속삭였다. 오늘 같은 날, 주인공은 역시 총재님이시네요. 민우님은 그냥 장식품 같아 보여요. 그녀의 도발에 민우는 즉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린 순간 윤서는 유령처럼 파티장을 빠져나와 2층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다행히 비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예전에 어깨너머로 보았던 태준의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서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적힌 진짜 문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이 준비한 가짜 문서와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소동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다. 태주는 싸늘한 표정으로 민우를 질책하고 있었다. 윤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잠시 후 양 회장의 수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웨이터를 위장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윤서는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 백에서 가짜 문서를 꺼내 그의 쟁반 밑으로 교묘하게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파티장 2층 난간에서 권태준이 그 모든 광경을 그녀와 양 회장 수하의 은밀한 접촉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파티가 끝난 후 양 회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손에 넣은 문서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윤서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완벽하게 놀아났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권태주는 텅 빈 서재에서 김 비서가 양 회장의 수액에서 회수한 가짜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는 파티장에서의 윤서의 모든 동선을 보고했다. 민우를 도발한 것, 서재에 잠입한 것, 그리고 문서를 교환한 것까지 어떻게 할까요? 총재님, 당장 그녀를, 아니, 가만둬. 태주는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는 책상 위에 다른 모니터를 켰다. 그 안에는 방금 전 서재에서 윤서가 문서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영상 속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경이로운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가졌던 감정이 단순한 흥미나 전략적 가치 판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에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예상 밖의 신의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해야 할 말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함께 싸워야 할 동지였다. 태주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부터 윤서를 24시간 밀착 경호해. 양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염려와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에 화려한 막이 내린 후 권 씨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주는 서재에서 김 비서가 회수해온 가짜 기밀 문서와 윤서가 서재에 잠입해 문서를 바꿔치기 하는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과 양 회장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그의 마음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의 대담함에 대한 경의,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고마움, 그리고 그녀를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까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체스판 위의 말처럼 취급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였다. 한편 양 회장은 뒤늦게 자신이 받은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자신이 평생을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던 어린 계집애가 자신을 배신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윤서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왔던 대포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사진 속에는 목에 칼이 겨누어진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네 목이 될 거다. 사진을 본 윤서의 얼굴에서 빗물이 싹 가셨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양 회장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음을 준 유일한 존재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총재님께서 온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윤서는 직감했다. 마침내 권태준이 자신과 단판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양 회장에게서 온 협박 메시지와 온실에서 발견했던 낡은 양철 상자를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온실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을 품은 채 고요했다. 태주는 먼지 쌓인 작업대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위조했던 가짜 문서가 들려 있었다. 설명해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지 양 회장의 편에 서는 게 당신에겐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었을 텐데 왜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 그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그녀의 선택의 이유를. 윤서는 대답 대신 품고 있던 양철 상자를 열어 낡은 사진과 로켓을 그가 들고 있는 가짜 문서 옆에 내려놓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경악으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양 회장과 윤서의 어머니. 이게 대체 총재님께서는 정말 어머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남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흑룡회에서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 신문 기사에 난 사고의 정황, 그리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끔찍한 가설까지.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20년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의심의 악마가 그녀의 입을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추악한 괴물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의 눈빛이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제야 윤서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을 이 집에 들인 건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양 회장을 내 감시 아래 두기 위한 족쇄였소. 그는 처음으로 이 정략 결혼의 추악한 진실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그저 거래의 대상,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소. 미안하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상처와 서로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가 먼지 쌓인 온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침내 태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나만의 복수도 아니지. 이건 우리 모두의 전쟁이야.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밝혀주시오. 당신의 그 사람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내게는 필요하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도구로 보는 차가운 계산이 없었다. 그곳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반자를 향한 간절한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윤서는 양 회장에게서 온 협박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기꺼이 지혜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윤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더러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석양이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처럼. 차가운 총재와 조직에 팔렸던 소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과거의 유물들 앞에서 가장 위험하고 절실한 동맹을 맺었다. 그날 이후 권태주는 윤서를 더 이상 별채에 가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본관에 자신의 서재 바로 옆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20년 전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단 한 사람, 윤서의 엄마였다. 권태준과 윤서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20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 윤서의 엄마 신미영을 찾는 것. 권태준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양 회장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의 행방은 하루 만에 밝혀졌다. 그녀는 작은 지방 도시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과거를 지운 채 조용히 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인 서울 근교의 한적한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정중한 형태의 납치였다. 마침내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마주했다. 20년의 세월과 거짓말로 얽힌 비극의 주인공들. 신미영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늘한 눈빛과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딸의 시선 앞에서 좌불안석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서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낡은 사진과 은재 로켓을 올려놓았다. 이 사진 기억나, 엄마. 엄마라는 단어에 신미영의 어깨가 움찔떨렸다. 그게 어떻게 너한테? 질문은 내가 할게. 엄마는 대답만 해. 윤서의 목소리는 예전의 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추궁하는 냉철한 검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이용해 어머니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이 사진 속의 권 사모님과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지. 그랬지. 옛날에.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왜 그분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에게 나를 팔아넘긴 거야. 그건 양 회장이 무서워서 빚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신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엄마, 거짓말할 때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거 여전하네. 윤서의 지적에 신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딸의 눈빛 앞에서 그녀의 방어막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시 물을게. 20년 전 그날 권 사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낙마 사고의 진실이 뭐야? 사고였어. 그냥 불행한 사고였다고. 신미영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동공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태준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타던 말의 안장을 손본 사람이 당신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신미영 씨,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윤서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신미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마침내 울부짖으며 첫 번째 진실을 토해냈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양 회장이 시킨 거야. 그 여자가. 우리 관계를 알아챘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자신이 양 회장의 정부였으며 태준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를 위장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태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직감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단순히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동기가 너무 약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왜? 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분노가 별장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우리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지? 단순히 당신들의 더러운 관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어. 그 뒤에 뭐가 더 있는 거야 말해. 태준의 압박과 자신의 죄를 꿰뚫어보는 윤서의 시선 앞에서 신미영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던 마지막 진실을 절규하듯 쏟아냈다. 네가 너 때문이야. 그 여자가 네 정체를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내 정체. 윤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미영은 윤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는 2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서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 서윤서라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신미영의 입에서 지난 20년간 묻혀 있던 끔찍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과거. 양 회장은 이제는 몰락한 서씨 가문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당시 신생아실의 간호사였던 신미영을 매수해 갓 태어난 서씨 가문의 진짜 상속녀와 버려진 고아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씨 부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다. 태준의 어머니는 우연히 신미영의 고백을 듣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였던 신미영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지만 신미영은 양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양 회장과 신미영은 태준의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바꿔치기 당했던 진짜 상속녀가 바로 윤서였다. 신미영이 양 회장에게 진 빚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침묵의 족쇄였다. 그녀가 윤서를 양 회장에게 팔아넘긴 것은 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을 괴물의 소굴에 영원히 가두어두기 위함이었다. 진실의 포효가 별장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에 부정당했다.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은 자신을 유괴하고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공범이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과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두 거대한 거짓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태준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가장 큰 피해자였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강력한 보호 본능이 솟구쳐 올랐다. 신미영은 모든 것을 토해낸 뒤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다. 별장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두 사람의 깨어진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미세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몰차리고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신미영을 향해 지옥의 악마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당신들의 게임은 이제 끝났소?
진실의 포효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제 그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의 모습이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진실의 포효가 휩쓸고 간 별장은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 있었다. 권태주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차에 태워 저택이 아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옮겼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악몽을 꾸며 신음할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가 음식을 거부할 때 그는 묵묵히 죽을 끓여 그녀의 침대 옆에 놓아두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윤서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조금씩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이제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 윤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이름, 서윤서로서.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투사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신미영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내 특수수사팀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20년 전 묻혔던 서씨 일가 사망 사건과 천명그룹 사모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극비리에 착수되었다. 동시에 태주는 자신의 제국, 천명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양 회장의 돈줄을 끊기 시작했다. 그는 양 회장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흥룡회와 연계된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양 회장의 비밀 계좌들은 하루아침에 동결되었다. 거대한 용의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막히고 있었다. 양 회장은 뒤늦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가 흥룡회의 본거지인 호텔을 급습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특공대원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 어린 계집에 년한테 당했군.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뉴스 속보로 양 회장의 체포 소식이 전국에 타전되었다.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거대 범죄 조직의 몰락에 세상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 뉴스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된 신미영을 찾아갔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신미영은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윤서야, 아니, 아가씨,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 진짜 이름이 뭐죠?
윤서가 물었다. 윤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들이셨다.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신미영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윤서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평생을 궁금해했던,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그 질문을.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고? 그 괴물의 소굴에 팔아넘긴 거죠. 차라리 고아원에 버렸다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 신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입에서 지독한 이기심으로 점철된 마지막 변명이 흘러나왔다. 무서웠다. 양 회장이. 언젠가 네가 모든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널 자기 눈앞에 둬야만 안심하겠다고 했다. 내가 너를 팔지 않았다면 양 회장은 우리 둘 다 죽였을 거야. 나도 살고 싶었어. 윤서야.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윤서는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미련이나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에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냥 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의 공범일 뿐이지. 죗값. 평생에 걸쳐 달게 받으세요.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그렇게 끊어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권씨 가문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권민우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뉘우쳤다. 그는 윤서를 찾아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했다. 미안했습니다. 윤서 씨. 아니, 서윤서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열등감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제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살아요. 이건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윤서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들의 악연으로 시작된 거짓 결혼은 그렇게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윤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저택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방이 아닌 그 방에 서서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지난 몇 달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방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겼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진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짜 엄마는 괴물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통째로 거짓이었고 그녀의 현재는 기댈 곳 하나 없는 허공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이제 완벽히 자유로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윤서는 가방을 들고 정들었던 저택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남자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권씨 저택에는 깊고 무거운 평온이 찾아왔다. 윤서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거의 다 쌌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비고 깨끗한 방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들에게 복수했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완벽히 혼자였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엄상궁과 마주쳤다. 처음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차가운 여인은 이제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그녀는 더 이상 윤서를 별채 아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윤서는 짧게 대답하고 그녀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던 권민우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어떤 미련도, 어떤 원망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저택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낡은 온실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비극의 비밀이 잠들어 있던 곳, 온실 안은 몇 달 전과 달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먼지를 닦아내고 죽은 식물들의 잔해를 치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비고 슬픈 공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몸을 비볐다. 나비였다. 눈가에 흉터가 있는 길고양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 그녀의 다리 사이를 맴돌며 애처롭게 울었다. 나도 이제 가야 해, 나비야. 윤서는 쪼그려 앉아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그녀에게 온기를 나눠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디로 가려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권태준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계약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인사였다. 이제 다 끝났으니 저도 제 길을 가야죠. 당신의 길이 어딘데? 태준이 물었다. 몰라요.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냥 어디론가 떠나서 아주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어요. 서윤서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아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걸 당신에게 주기 위해 기다렸소. 그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당신의 진짜 이름과 당신의 진짜 유산이요. 태주는 양 회장이 몰락한 후 그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서류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20년 전 양 회장이 가로챘던 서씨 가문의 재산 목록과 윤서가 그 유일한 상속녀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양 회장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당신 부모님의 흔적이요. 많지는 않지만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을 거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그 안에 담긴 그들의 이름과 흔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왜 저한테 이런 것까지 빚을 갚는 것이오? 태준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목숨보다 더 큰 빚을 졌소. 당신은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주었고, 내 동생을 구했으며, 그리고 텅 비어 있던 내 삶을 구원해 주었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명의 남자로서 섰다. 떠나지 마시오, 윤서 씨.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물론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아오. 하지만 염치 없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는 낡은 온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온실은 내 어머니의 슬픔과 당신 부모님의 비극이 깃든 곳이오. 하지만 나는 이곳을 더 이상 과거의 무덤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소. 당신과 함께 이곳을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심는 그런 정원으로 말이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총재의 계산이나 고독한 군주의 위압감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남자의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화려한 성을 약속할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이 슬플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줄 수는 있소. 당신이 길을 잃을 때 함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소. 그러니 제발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권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유일한 사람이 되어 주시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미세한 표정, 그 어디에도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와 자신의 작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온실 구석에 놓여있던 낡고 텅 빈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화분을 들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옅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태준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화분을 함께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화분에 새로운 흙을 담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낡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과 그들이 함께 심을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비가 어느새 그들의 발치로 다가와 만족스러운 듯 몸을 웅크렸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정원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